안녕하세요. 노코드 기반 빅데이터 분석의 이상미입니다. 개강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과목 중간고사 준비하시는데 아마 하고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중간고사 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핵심 정리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정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시험 범위하고 또 시험 문항수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그 범위는 우리 지금 1 주차에 학습한 내용부터 6 주차에 학습한 내용까지 시험 범위가 되겠고요. 문항수는 전체 20 문항을 출제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객관식 14 문제와 그리고 단답식의 문제 6 개를 출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객관식 문제를 모두 출제를 하면 푸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시기 때문에 단답식의 문제도 좀 넣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노코드 기반 빅데이터 분석 시험 날짜는 10월 18일 토요일 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날짜에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분들은 반드시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시험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반드시 시험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 준비를 하실 때 전체 내용들을 뭐 다 다시 학습을 하시면 좋겠지만 그럴 만한 시간은 좀 부족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시험 공부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가장 먼저 해 주셔야 될 것은 매 주차마다 맨 뒤에 마지막에 문제풀이를 진행한 게 있습니다. 한 3 문제 정도씩 문제를 진행했는데요. 1 주차부터 6 주차까지의 문제를 꼭 다시 풀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차의 첫 번째 차시에는 이론적인 내용들, 그 주에 학습하는 내용들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좀 복잡한 문제를 출제하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오렌지 3에는 다양한 위젯들이 있는데요. 각각 위젯들의 기능 정도는 반드시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 주차부터 학습한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시험 문제를 출제한 내용들에 대한 힌트도 중간중간 드릴 텐데요. 사실 이 시험 문제 유형이 굉장히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힌트를 드리더라도 그 해당 유형에는 그 문제가 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첫 주에는 우리 이 노코드 분석 도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노코드와 로코드에서 로코드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노코드 분석 도구라는 것은 어떤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코딩에 대한 부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코딩을 하지 않고도 데이터 분석도 하고 시각화도 하고 또 모형을 만들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것이 가능한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코딩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비전문가더라도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다라는 것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노코드 분석 도구의
특징, 장점과 또 한계점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도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좋은 점은 사용하기가 간편하다는 그런 특징이 되겠죠. 그리고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한 6주 정도 사용을 해보시니까 또 단점들도 좀 있습니다. 이 유연성이나 커스터마이징 기능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좀 고급 분석의 기능, 좀 깊숙한 기능을 다룰 때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용할 그 노코드 툴이 바로 오렌지 3가 되겠는데요. 오렌지 3의 특징들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주 차에는 이제 데이터 오렌지 3를 본격적으로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의 기초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되는 위젯들은 하나하나 다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는지 잘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 가장 많이 사용한 게 아무래도 데이터셋이라는 위젯 같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3는 자체적으로 온라인 저장소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불러올 수 있는 위젯이 바로 데이터셋 위젯이 되겠고요. 반드시 이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위젯을 통해서 이 로드된 데이터셋을 테이블 형태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구조와 변수의 유형과 또 결측값, 누락된 값을 빠르게 파악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데이터 테이블에서 기본적인 용어들이 나오죠. 인스턴스라든지 행이라든지 열 같은 것의 특징 그리고 용어들을 좀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피처 스태티스틱스라는 어떤 그 통계적인 요약을 볼 수 있는 우리 위젯을 사용해 봤었는데요. 여기 이 위젯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통계량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균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앙값, 결측값, 그리고 분산에 대한 디스트리뷰션 같은 것들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 그 평균과 중앙값의 특징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평균이라는 것은 평균과 중앙값의 정의는 다 아실 텐데요. 가장 큰 차이는 이 평균의 경우에는 이상값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고요. 중앙값의 경우에는 이상값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평균에 비해서는 굉장히 영향을 덜 받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위젯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온라인 저장소가 아니라 내가 컴퓨터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직접 로드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공공 데이터나 캐글에서 다운받은 그런 데이터들을 파일 위젯을 통해서 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도 작성을 해봤는데요. 마치 엑셀의 피벗 테이블과 같은 그런 그 정도의 고급 기능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데이터를 요약하고 분석할 수 있는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데이터 분석할 때는 항상 이 데이터가 연속형인지 또는 범주형인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연속형은 대부분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범주형이라는 것은 뭔가 구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것인데요. 이 피벗 테이블의 경우에는 연속형과 범주형 데이터 모두 활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데이터 받을 때 이제 3주차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봤었습니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 포털을 이용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다운받았었고요. 여기에서 시각화에 관련되는 굉장히 많은 위젯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스트리뷰션 위젯을 이용해서 히스토그램을 작성
달성할 수 있었고요. 밥 플롯을 이용해서 막대 그래프 그리고 박스 플롯을 이용해서 상자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시각화를 하는 데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범주형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시각화 방식이 있고 연속형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시각화 방식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에는 어떤 게 있는지 구분을 하나하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에는 연속형 데이터만 다룰 수가 있고요. 모자이크 플롯의 경우에는 범주형 데이터를 다룰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연속형 데이터에 알맞는 시각화 방식, 범주형 데이터에 맞는 시각화 방식들을 좀 구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화를 하면서 특히 통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시각화 방식이 상자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상자 그림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값이 상자 그림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최소값과 최대값 그리고 일사분위수와 일사분위수 Q1 그 다음에 중앙값이 Q2가 되겠고요. 그 다음 요게 이제 Q3 3, 4분위수가 되겠는데요. 요건 이제 4분위수에 관한 내용인데 숫자를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이렇게 나열한 후에 4등분을 나누게 되죠. 4등분 나눠서 25% 선이 1사분위수, 50% 선이 중앙값, 그리고 75% 선이 3, 4분위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상자 그림을 통해서 이상값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데이터 분포에서 벗어난 좀 극단적인 값들을 이상값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자 그림에서 각각 그 구성 요소의 의미들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우리 데이터 시각화의 순서도 여기에서 다뤄드렸는데요. 데이터 시각화는 어떤 순서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이 4주차 내용이 되겠는데요. 타이타닉 생존자 분석을 통해서 상관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학습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고요. 그만큼 또 이론적인 내용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좀 많이 다뤄진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4주차의 내용부터 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우선 상관관계라는 것은 하나의 변수가 변화할 때 다른 변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와 같은 변화의 강도, 얼마나 센 관련이 있느냐, 그리고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양의 방향이 있고 음의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독립적인 형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양의 방향이라는 것은 하나의 변수가 증가할 때 나머지 변수도 증가하는 것이고, 음의 방향은 하나의 변수가 증가할 때 나머지 변수는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립이라는 것은 서로 관계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산점도라는 시각화 방식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것을 숫자로 정량화해서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공분산과 상관계수가 있습니다. 공분산과 상관계수의 차이점도 정확하게 아셔야 될 텐데요. 공분산이라는 것은 x, y의 방향의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방향, 앞서 설명드린 대로 양의 방향인지 음의 방향인지 독립성을 가지는지 방향은 알 수 있지만 강도를 알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센 강도를 가지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원래 데이터의 단위를 그대로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관계수라는 것은 공분산을 각 변수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서 표준화를 했기 때문에 변수 단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피어슨 상관계수의 경우에는 범위가 -1 이상 1 이하의
크기를 갖게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음수라고 해서 상관성이 적은 것이 아니라 절대값을 봐주셔야 됩니다. 음수인지 양수인지는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절대값을 통해서 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상관계수에서는 뭐 여러 가지 상관계수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피어슨 상관계수라는 것과 스피어만 상관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어슨 상관계수는 연속형 변수에 대한 상관성을 주로 다루는 거기 때문에 구비는 구간 척도와 비율 척도로 측정된 두 변수의 상관성을 다루는 것입니다. 반면에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우선 범주형 중에서도 순서 척도에 대한 상관성을 다루고 있고요. 일부는 연속형 변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관계 유형은 피어스는 선형 관계만 파악할 수 있는데요. 스피어만은 선형과 함께 비선형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어슨 상관계수를 보통 정규 분포를 가정하는 모수적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비모수적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는 모두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관계수의 종류, 피어슨 상관계수와 스피어만 상관계수의 차이점 비교하는 것을 반드시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상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사용된 위젯들인데요. 우선 데이터 인포 위젯은 데이터에 대한 정보와 요약을 제공하는 도구이고요. 스캐터 플롯 위젯이라는 것은 시각화를 하는 도구인데요. 산점도를 그릴 수 있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코릴레이션 위젯이 바로 상관관계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겠고요. 코릴레이션이 상관 분석하는 것, 또 모자이크 디스플레이 위젯이라는 것은 시각화 도구인데요. 범주형 데이터를 대상으로 시각화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이제 5주차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5주차의 내용은 데이터 전처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전체 과정에 이 데이터 전처리가 차지하는 어떤 시간의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한 70-80% 정도의 시간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즉 데이터가 전처리가 잘 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분석의 결과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되겠는데요. 데이터 전처리에서 해야 될 일은 뭐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데이터를 정제하는 과정에 대해서 또 좀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결측값, 데이터가 없는 것이죠. 이상값이라는 것은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 또 노이즈라는 것은 어떤 알려지지 않은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오류 같은 것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값을 인식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상자 그림에서 아우터 펜스 밖의 값, 이 범위가 정상적인 범위를 이렇게 파악하는 거죠. Q1-1.5 IQR. 그래서 이 정상적인 데이터가 Q3 플러스 1.5 IQR. 이 범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정상 데이터이고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이상값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또는 그 평균으로부터 3표준 편차 이상 벗어나게 되면 이상값으로 인식하는 ESD 방식도 있었습니다. 또 시각화를 해서 파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상값을 인식하는 방법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측치라는 것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값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결측치의 경우에도 우선 제거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값이나 결측치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제거를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분석가가 정확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결측치의 경우에는 제거를 하지 않는다면 인퓨트 위젯을 활용해서 결측치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인퓨트라는 것은 어떤 대체를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돈 임퓨트라는 것은 결측치를 대치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에버리지 방식입니다. 수치형 변수의 경우에 평균값으로 대치를 하고 또 범주형의 경우에는 최빈 값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인퓨트 위젯에는 리무브하는 방식, 결측치를 포함하는 인스턴스를 제거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디트 도메인 위젯을 이용하게 되면 변수의 어떤 그 메타데이터들 이름이라든지 타입 순서 같은 것을 수정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멜트 위젯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형태를 넓은 형태에서 좁은 형태로 변형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셀렉트 로우와 셀렉트 컬럼도 우리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행을 선택할 때 셀렉트 로우, 그 다음에 열을 선택할 때 셀렉트 컬럼 위젯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 범위의 마지막 내용이 바로 그 6주차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리 지도 학습에 관한 내용들 몇 가지를 학습을 했습니다. 이 부분부터 조금 난이도가 더 올라간다는 느낌이 드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부터 이제 본격적인 머신러닝에 대한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서는 우리가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크게 학습하는 방식이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이라는 것은 레이블이나 정답이 주어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비지도학습의 경우에는 레이블이나 정답이 주어지지 않은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지도학습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분류, 클래시피케이션과 회귀, 리그레션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 분류라는 것은 우리 지도학습에는 정답이 주어지기 때문에 종속 변수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종속 변수의 값이 범주형일 경우에 구분하기 위한 값으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분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회귀의 경우에는 종속 변수가 연속형, 숫자로 어떤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을 회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비지도 학습의 알고리즘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주로 마케팅에 활용되는 연관 분석과 그리고 군집 분석 방식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분류라는 것은 뭔가 구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종속 변수가 범주형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회귀의 경우에는 종속 변수가 주로 연속형으로 나와서 뭔가 예측을 할 때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귀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통계학에서 그리고 또 머신러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하나의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서 모델을 만드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 변수라는 것은 영향을 주는, 즉 원인이 되는 변수가 되겠고요. 종속 변수라는 것은 영향을 받는 그런 변수가 되겠습니다. 용어 정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회귀 분석에서 우리가 사실 두 가지를 배웠는데요. 선형 회귀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배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도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선형 회귀 분석이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회귀에 해당되고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분류에 해당됩니다. 즉 종속 변수가 연속형으로 나오는 경우 선형 회귀 분석, 그리고 종속 변수가 범주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귀 분석에서는 우리 선형 회귀 분석에서 회귀 개수를 결정하는데, 선형 회귀 분석의 모델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x라는 독립변수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식으로 나타내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베타 제로와 베타 1이라는 회귀 계수, 좋은 회귀 계수를 추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는데요. 이것을 추정하기 위해서 최소 제곱법이라는 방식을 쓴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우리가 항상 모델을 만든 다음에는 좋은 모델인지 평가하는 지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형회귀 모형을 평가하는 지표, MSE, RMSE, MAE, MAP 같은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각각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조금 어렵더라도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회귀 분석에서는 결정계수 R 스퀘어드 값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회귀 모형의 설명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결정계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회귀 모형이 자료를 잘 설명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결정계수라는 것은 종속 변수의 총 변동 중에서 회귀 모델이 설명할 수 있는 변동의 비율을 나타낸다라는 정의도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공부했었는데요. 조금 더 아마 어렵게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종속 변수가 범주형인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이때는 이 종속 변수에 여기에 이제 설명 변수라는 건 독립 변수 x를 말하고요. 반응 변수라는 것은 y를 의미하는데 새로운 독립 변수가 주어질 때 종속 변수의 각 범주에 속할 확률을 구하는 것을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확률을 구하기 때문에 결과값이 0에서 1까지의 값으로 주어져야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오즈라는 값을 사용합니다. 오즈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요. 성공할 확률을 1-p, 실패할 확률로 나눠주는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즈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즈를 계산하실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충분히 계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부터는 어떤 활성함수에 해당되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로짓이라는 값을 연속형의 0에서 1 사이, 요게 아까 이제 확률의 값으로 주어진다고 했는데요.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바꾸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시그모이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로지스틱 함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비선형적인 값을 얻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들 중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과 시험에 많이 출제된 내용들에 대한 힌트를 좀 정리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열심히 학습하셔서 중간고사 좋은 결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점에 참여 점수가 많이 포함되는데요. 게시판에 아직 글을 안 올리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참여 점수는 게시판에 글을 올리시면 받으실 수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참여 점수 꼭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